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땅 사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2주차 강의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1주차 때 제 소개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지난주에 잠깐 배웠던 거를 같이 한번 좀 더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 크게 나눠지는데 도시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은 이제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지역자를 빼면은 도시는 이제 개발이 완료된 곳, 도시 외라고 하면 이제 시골이나 농촌 이런 데를 말하겠죠.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용도 지역은 이렇게 크게 모든 도시가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는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고 이 바깥이 도시 외 지역인데 도시가 커진다라는 거는 이 도시 외 지역 땅에 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 계획을 세우면은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시 외 지역에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 지역이 포함이 되면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로 이걸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사야 된다? 도시 외 지역 도시 외 지역의 땅을 사야 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외 지역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니까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사서 개발을 하자. 그런 데다 투자를 하자. 이제 이렇게 땅에 대한 거는 용도 지역만 알아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걸 배웠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나눠진다. 도시 지역은 크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거 지역에는 이제 주거 지역은 말 그대로 집을 짓는 용도 지역이다. 그리고 상업 지역은 업무나 이제 뭐 가게나 이런 거를 짓는 지역이다. 그리고 공업 지역은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 단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다. 그리고 다 개발만 하면은 다 황폐화되니까 뭐 집도 짓고 뭐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는데 중간중간에 뭐 공원이나 뭐 공원이나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할 수 있는 원래 그런 용도로 했던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인데 녹지 지역에도 뭐 공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타운하우스나 이런 같은 뭐 연립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녹지 같아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과 다르게 도시 외 지역은 이제 어, 개발이 도시지역보다는 덜 된 지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전지역으로 크게 중분류로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농림지역과 자연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보다는 보전에 가깝다.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그나마 개발이 용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중분류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지고 크게 또 21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죄송한데 비디오를 좀 켜주실 분들은 좀 켜주세요. 뭐 얼굴 좀 보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뭐 끄고 그러니까 좀 그냥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좀 켜주실 분은 좀 켜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좀 꺼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냐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용적률 검표율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또 이게 까먹으실까봐 잊어버리실까봐 이 가장 중요한 땅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용도 지역과 용적률 검표율 개념은 항상 잊지 마시고 나중에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것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용적률하고 건폐율. 만약 우리 희정 선배님께서 박정민이나 희정 선배님께서 만약에 땅을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100평이라고 할게요. 100평. 100평은 근데 평은 요새 잘 안 쓰는데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평짜리 땅은 330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100평이라고 할게요. 100평짜리 땅에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건폐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정선을 갖고 있는 땅에 내가 얼마만큼 1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대지 면적 중에 바닥 면적이 건폐율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50%라는 경우는 땅 100평에 건물 50평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거꾸로 용적률은 여기서 쌓는 개념으로 해서 대지 면적의 연면적, 결국엔 층수랑 관련 있는 게 용적률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을 아셔야 선배님 나중에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쉽게,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내가 땅을 사거나 땅을 상속받거나 땅을 가지게 됐을 때 여기가 얼마만큼 개발이 되겠구나. 이런 개념을 아시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건폐율 곱하기 층수보다 용적률이다. 이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쳐보세요. 채팅창에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이다. 요거는 꼭 외우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랑 다르다. 시군의 각 도시계획 조례와 다르다. 그걸 찾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 지금 아이폰으로 들어오셨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희 선배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오셨으면 부디간격 아니면 비디오는 좀 켜주세요.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얼굴 보고 같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정 선배도 한번 쳐보세요. 용적률 50%인데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을 했어요. 그럼 용적률 50%인데 이거는 1층이에요. 1층. 그럼 건폐율 50%겠죠. 그죠? 이거는 용적률이 50%예요. 이건 2층이에요. 그럼 건폐율 얼마일까요? 건폐율이 25%겠죠. 25 곱하기 2 하면 50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적률 100%예요. 용적률 100%인데 1층이에요. 근데 건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땅에 건물이 꽉 차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100%인데 건폐율이 100% 땅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적률 100%인데 이 땅에 지금 2층짜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건폐율이 50%겠죠. 그죠? 건폐율 50%겠죠. 그리고 이거는 용적률 100%짜리인데 25 대시가 4층짜리예요. 그러면 건폐율 얼마일까요? 25%겠죠. 네. 네, 권희 선배님, 네, 늦게 반갑습니다. 지난주 거 어차피 보는 거라서 뭐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지난주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수업엔 복습이 없습니다. 오늘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은 꼭 다시 한번 요거는 짚고 넘어갈 거니까. 마지막으로 용적률 200%예요. 이거는 2층짜리 건물인데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을 했죠. 이거는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건폐율이 100%인데 건폐율 100%짜리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건물이 꽉 차버리면은 뭐 나무를 심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용적률의 개념은 지상 연면적만 따진다. 지하층을 파가지고 선배님들이 지하층을 많이 파셨잖아요. 지하 1층, 지하 2층은 용적률에 산정이 안 돼요. 오로지 지상 연면적만 지상으로 쌓는 것만 용적률에 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 갖고 오신 땅을 설계를 하시거나 뭐 건축 계획을 하신다 하셨을 때 지상 연면적만 갖고 용적률을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지상만 따진다라는 거예요. 지상만. 그래서
지금 200% 땅인데 4층으로 쌌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죠? 50%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200%짜리 땅이 어디냐면 1종 일반 주거 지역 땅들이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 지역 땅들이 보통 이런 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서 지금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라고 해서 이런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게 나중에 선배님들이 실제로 건물을 짓는다고 쳤을 때 지금은 건폐율 50%짜리 4층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건폐율을 더 줄이면 어때요? 건폐율 50%가 아니라 건폐율을 30%라고 하면은 용적률 200으로 나누게 되면 몇 층까지 할 수가 있어요? 6층, 7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건폐율이 좁아지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좁아지면 용적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 건폐율이 늘어나면 용적률이 줄어들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이 개념을 아시면 내 건물이 줄어들고 올라가고 내 땅에서 얼마만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땅 같은 경우는 건폐율 50%였잖아요. 그러면은 건폐율이 30이라면 더 좁아지면은 더 이렇게 높게 지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더 선배님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뭐 오픈 스페이스라든지 다른 건물을 하든지 그런 걸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땅에서는 뭐다? 용도 지역과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다시 새로운 개념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게 도시 지역이고, 요 밖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의 보존 지역이 도시 외 지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커진다라는 거는 이 농림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이 되면은 이렇게 편입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럼 도시가 계속 커지겠죠. 도시적 편입이 되면. 그러다가 도시가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다.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개발을 막는 지역이보다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민간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더라도 싸게 사더라도 뭐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주식처럼 상폐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샀다가 싸다고 잘못 샀다가 물릴 수가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다른 투자 강의 같은 데 가면 뭐 개발 제한 구역도 사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가장 항상 투자 원칙이나 이런 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확실한 데다가 묻어놓고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좋은 거지 불확실성에 뭐 어떻게든 막 변수가 너무 많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셨다가 물리면 그게 더 안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건희 선배님이나 박 선배님이나 시영 선배님이나 미경 선배님께서 투자에 대한 자기 원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땅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것도 가장 확실한 곳에 넣자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용도 지역만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개발 지역까지 뭐 해가지고 자기가 사겠다. 개발 지역국 땅은 뭐다? 사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이다, 그린벨트다, 뭐 개발 지역국이다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사지 말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건너뛰세요. 그게 뭐 분석하고 또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주식 분석하신 거 있잖아요. 자기가 분석해서 잘하면 그만인데 저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뒤에 오늘은 마지막에 이런 땅 사지 말라는 케이스를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왜 중요하다 했으면 다시 한번 땅의 용도마다 규제 사항이 다르고 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 올라가서 상업 지역이 용적률이 제일 높잖아요. 1000%, 막 이렇게 1500% 되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용도가 늘어나고 건축물 용도가 늘어나고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가가 비싸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지 그거 개념만 알아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건희 선배님이 주거 지역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세요. 이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주거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다른 용도지로 바꾸는 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제한을 할 수가 없다. 민간 제한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나라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바꿔주는 것도 이게 타당해야 바꿔준다. 용도 지역을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제 롯데월드 만들 때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그 농림적 땅에다가 이만큼 백 몇 층짜리 건물을 올린 게 그게 결국에는 정치권하고 결탁이 돼서 용도 지역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농림지역 땅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의뢰가 들어와도 만약에 건희 선배님이나 희정 선배님께서 저한테 농림지역 땅이 좋습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법규대로 해석을 해서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 농림지역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올렸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우리 같은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이 바꿔버린 거다. 어떻게 보면 좀 땅에 대한 개발이 약간 좀 불법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확실한 용도 지역에만 투자를 하자라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 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 어디다? 4층짜리 건물로 봐가지고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네 개가 그나마 용도 지역 중에서는 개발이 좀 용이한 용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투자해봐야 가치가 없는 지역이 이 개발이 제한된 용도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가 어디냐? 자연경 보존 지역, 그다음에 농림 지역, 그다음에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지역 같은 경우도 주택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농림 지역 같은 데는 주택은 지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인 선생님이나 희정 선생님께서 내가 말년에 뭐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지으러 가겠다. 그럼 그렇게 가셔서 그런 땅 사셔도 돼요. 근데 그런 땅 사셔가지고 거기서 평생 사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노후하더라도 그래도 뭐 도시 외적이라도 차라리 계획관리적이나 이런 좋은 땅이 낫지. 막 그런 땅 사가지고 개발이 안 돼가지고 막 싸게 샀는데 나 땅 지주됐어 이랬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게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 표만 그냥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나중에 선배님들 공부하시다가 정말 이제 투자 강의 잘 하시는 쪽 가시면은 이런 용도적인 땅만 보시면서 내가 좀 어디다가 투자를 해볼까 기법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단편적인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단편적이면서 가장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에요. 제가 땅이 왜 어렵냐고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규에서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서 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공법이라는 거를. 되는 용도 지역만 기억하시고 개발이 되네?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주거 지역이나 뭐 관리 지역 이런 데만.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토지는 경쟁이 적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LH에서 막 투기꾼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선배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파트 사겠다, 상가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지 토지 사겠다는 사람이 본 적 있으세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거꾸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는 제가 부동산에 그런 해본 경험이 많이 없고 오히려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특이 케이스인 거지. 제가 일반 사람 같은 제가 다른 일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땅에 대해서도 아마 진짜 가장 마지막에 관심을 가지든가 아예 평생 동안 관심을 안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경쟁이 적다. 두 번째로 수익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분 투자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백만 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매도하면은 그게 한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한 몇 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방법이라는 게 지분 투자만 하더라도. 그리고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도 가능하다는 이유가 온비드 공매, 지분 투자 같은 경우가 1년 안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그렇게 단기 투자도 할 수가 있다. 근데 물론 땅을 사놓고 장기로 묻어두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든 제가 하는 거든 장기로 묻어두려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100% 땅을 제가 사면은 아마 장기로 갔을 텐데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로 하는 경우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은 조금 이번에 3월 29일 대책이 바뀌면서 좀 했는데 이게 대출이 원래는 원비도 공매만 하더라도 선배님께서 돈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도 만약에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끌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잔금 낼 때 뭐 농협이나 이런 데서 토지는 80%까지 대출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3월 말에 그 LH
땅 쪽이 터지면서 이제 감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막 LTV 이런 데 다 포함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오필도 그렇고. 근데 토지도 이번 어떻게요? 다 그냥 잡아버린 거죠. 대출 규제에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좀 약간 토지 투자도 이제 대출이 좀 이제 규제가 들어가니까 좀 잘 보고 하셔야 된다. 근데 그나마 이게 마지막 성역이었는데 이제 그걸 건드려 버리니까 이제 부동산들이 서민들이 다 일고 드러난 거죠. 막 오피스텔도 건드려 토지까지 건드리면 우리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또 주식으로 몰리는데 주식도 요새는 어때요? 막 이렇게 주식도 막 그냥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뭐 기술적 분석하고 뭐 무슨 기업적 분석한다고 하지만 그냥 잘 되는 데만 사가지고 막 묻어 놓잖아요. 부동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안 되니까 다 작년에는 주식과 토지로 많이 몰렸는데 지금 또 그 대책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은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그냥 소액으로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빚내서 하지 마시고 여윳돈으로 갖고 계신 거에서 제가 봤을 땐 토지는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면 그걸로 지분 투자 한번 해보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셔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좀 소극적으로 조금 공부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내년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근데 올해 그 LH 사태 터지면서 토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심해졌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방법은 있다. 원비도 공매 같은 경우는 싸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지분 투자로 가자. 일단 제 강의 방향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그래서 현재 토지 그 개발 토지 개발 지금 트렌드는 우리가 이제 지분 투자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시세 차이를 하는 거지만 선배님들께서 온전하게 토지 100%를 소유하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 단독으로 내가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건희 선배님하고 뭐 희정 선배님하고 공유 지분으로 3개를 샀어요. 한 땅을 3분의 1씩 나눠 샀어요. 근데 제가 개발하기 싫어. 두 분은 합의했는데. 근데 토지는 한 사람이라도 이걸 디스어그리 하면 동의 안 하면은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전자가 토지 100%짜리 사가지고 그냥 선배님들 마음대로 개발하셔라. 근데 거기가 어디냐? 도시적. 그러니까 도시적 중에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에 오래된 뭐 그 빌라나 뭐 이런 4세대 다가구 이런 거 사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세요. 리모델링 하시든지 아니면 부시고 새로 짓든지. 그래서 임대를 주자. 전세나 임대를 임대를 받아라. 그렇게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놨는데 거기가 재개발 구역을 묶였어요. 그럼 플러스로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까지 받을 수는 있겠죠. 1번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예 그러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그냥 내가 저기 양평이나 뭐 가평에 이런 가연옥시나 계획관리 지역 땅에 100평짜리에 건물 30평짜리를 사가지고 뭐 타운하우스나 전월도 짓겠다 별장 같은 거를 뭐 그런 거 사셔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거기를 임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회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직원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택지개 가지고 이제 그런 신도시 같은데 분양받아가지고 LH 청약센터 가셔갖고 그런 땅을 분양받으셔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오래된 빌딩 사서 리모델링 아까 말씀 리모델링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냥 토지에 그냥 그 땅을 사가지고 그냥 건물 같은 건지 뭐 내가 살 집, 내가 시골집에다가 뭐 그냥 하나 짓겠다. 아니면 뭐 거기 시골집에 뭐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걸 해보겠다. 뭐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노후로.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토지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런 좀 투자나 이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토지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선배님한테 좋은 토지가 뭘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가 접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맹지는 말고 일단은 좋은 토지는 도로가 접해야 되고 일단 왜 접해야 되냐? 일단은 내 차나 들어가셔야 될 진입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땅에 개발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두 개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보다 도로가 접하고 건축물을 짓자. 그래서 개발만 가능하면 토지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용도 지역에 어떻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만약 선배님들이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뭐 건희 선배님이나 희성 선배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살고 있는 뭐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지만 제가 요새 뭐 용인시 토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용인시의 토지를 갖고 계시다 하신다 그러면은 자치법규 들어가셔갖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경기 이 자치법규라고 치시면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경기 그다음에 용인시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서 도시계획 조례 치시면은 이렇게 떠요. 각 시군의 모든 도시계획 조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선배님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땅을 제가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토시음 사이트 가가지고 용도 지역이 뭔지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을 확인을 하셨으면은 쭉 내리세요. 쭉 내리시다 보면은 보통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이라고 나와요. 각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이시죠? 만약에 건희 선배님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땅을 갖고 계신다고 하고, 만약 희정 선배님께서 자연녹지 지역 땅을 갖고 계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용인시 땅에 두 분이 만약에 그 땅에 투자를 하셨거나 뭐 물려받았거나 내 땅에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규 사이트 들어오셔갖고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을 하자. 그러면 별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이시죠? 별표. 이 별표 보이시면은 한글 파일이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지금 열었던 게 한글 파일 보이시죠? 한글 파일 보시면은 만약에 건희 선배님께서 일종 일반 주거지 땅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시면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보면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종에서는 아파트는 못 져요. 근데 단독이나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은 지을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근생시설. 1종, 2종 근생활시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가면 미용실, 식당, 커피숍 이런 게 근생시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웬만하면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떻다? 층수 제한이 있죠. 4층 이하. 그리고 만약 희정 선배님께서 자연녹지 지역 땅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쭉 내리면은 다 나오거든요. 용도 지역별로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물 한번 볼게요. 상업지역은 나오고 쭉 나오죠.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모든 시군 조례에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배님 갖고 계신 땅은 내가 뭘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 희정 선배님께서 자연녹지 지역 땅을 갖고 계신다 했을 때 보세요. 4층의 건축밖에 안 되죠.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보이시면은 채팅창 1번 한번 남겨주세요. 4층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든 자연녹지 지역이든 아파트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여기 딱 나오죠. 아파트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건축물 용도를 자치법규 사이트 들어가서 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별표를 본 다음에 내 땅의 용도 지역이 뭔지 확인하시고 그 용도 지역에서 내가 무슨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죄송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할게요. 그 다음에 용적률 검표율을 봐야 되겠죠. 용적률 검표율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용적률 검표율은 아까 들어온 도시계 조례 보시면은 쭉 내리셔 보면 되게 보이시죠?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그러면 아까 건희 선배님께서 일종 일반 주거의 땅을 갖고 계셨다. 그럼 6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땅에 1층 면적을 60%까지밖에 지을 수 있겠구나. 100평 땅을 갖고 계시다. 건희 선배님이. 그럼 60평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1층 건물을. 그죠? 그거를 건폐율을 보니까, 용적률을 보니까 200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60%긴 한데 내가 50%만 짓고 싶어 건폐율을. 그럼 4층짜리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이나 자연녹지나 층수 제한이 4층 이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종이나 3종까지 가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이제 희정 선배님이 아까 자연녹지적 한번 보여드리면 자연녹지적에서 건폐율은 여기 나오죠. 20%예요.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예요? 용적률은 100%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면 아까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였어요? 용적률이었잖아요. 건폐율 20%인데 용적률 100%예요. 그러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아까 조례상에 뭐였어요? 4층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녹지 지역은 4층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다 높지가 않아요. 시골 같은 데 높은 건물이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거든요.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 같은 경우가 4층 이상을 잘 못 져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상업이나 주거 지역이 높게 지을 수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제 제가 찾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요건이 확인됐죠? 용도지역별 건축 확인하시면 이제 아시겠죠? 근데 도로가 문제예요. 도로가. 그럼 도로는 뭘까? 도로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법상 도로는 선배님들이 만약에 도로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도로가 있는데 내 땅이 뒤에 있고 접하지 않으면 이건 맹지가 되는 거죠. 그럼 맹지가 되면은 이 땅에 동의를 받든지 이 땅을 사야지 도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희정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신데 도로가 있어요. 근데 도로가 폭이 앞에 원래 도로가 한 3m밖에 안 돼. 근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4m 이상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내 땅에서 1m를 더 셋백해가지고 4m를 도로로 만들어야 내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지으면은 건희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세요. 희정 선배님이나 그럼 내 앞에 진입도로가 4m 이상이 나와야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4m 앞에 4m 너비가 있어야 되고 내 토지가 도로에 2m 이상은 접해야 허가가 난다. 땅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접해 진입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허가가 나려면. 근데 그 폭이 최소 4m가 있어야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인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최소 4m 이상이 필요하다. 도로가. 그래서 나중에 투자하실 때도 도로가 좁아가지고 이거 인허가 돼요? 그럼 내가 알기로는 4m 이상이 필요한데요. 안 되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되면 이 땅이 3m면은 내 땅 뒤로 후퇴해가지고 셋백해가지고 이거를 4m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건물을 못 짓고 이 뒤로 선배님들이 하고 싶은 건물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이 이만큼 뺏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사실 때 현황도로가 좁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도로는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와 같은 도로가 활용도가 높다. 원래 지목상 도로, 원래 지목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적을 배울 거거든요. 일단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 선배님 나중에 사셨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전답이고 앞에가 도로예요, 도로. 근데 앞에 마저 있는 게 현황도로가 있는데 지목도 좋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하다. 그리고 원래 있던 현황도로나 국공유지 소유도로 같은 경우는 나라에 나중에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조명받아가지고 내가 진입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도로의 활용도가 높은 게 이 세 가지 케이스라는 거는 그냥 일단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만약에 좀 깊게 보실 거면은 책을 읽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땅 따먹기 책 아시죠? 대한민국 땅 따먹기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도로에 대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하시고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도로만 하더라도 뭐 1시간 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벗어난다.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선배님 갖고 계신 땅이 이렇게 지적이 있고요. 지적이 있고 지형이 있어요. 일단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 지적선하고 이 지현황선하고 잘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이 진짜 제대로 지금 있는 도로랑 떨어져 있는지 내 지도에서 봤을 때랑
내가 로드뷰로 봤을 때랑 현장에 갔을 때 봤을 때랑 현재로 진짜 이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이가 날 때는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내가 도로에 붙어가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먼저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개발하실 때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인허가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측량이에요. 측량, 현황 측량.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이 제대로 남의 땅을 침범을 했는지 그 경계가 맞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낙찰받았는데 갔더니 좀 막 남의 땅에 그 남의 건물이 내 땅에 막 넘어와 있고 이러면은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그 만약 권 선배님이 땅을 낙찰을 받거나 사셨는데 실제로 봤더니 옆에 건물이 안 넘어왔어. 근데 갔더니 이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측량을 통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거든요. 저도 막 회사에 지금 일하다 보면은 인허가 가능하다고 갔더니 실제로 막 건물에 넘어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애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 4m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싶다. 만약에 뭐 건희 선배님이나 뭐 희정 선배님께서 더 높은 건물, 연면적이 한 2천 이상 건물을 짓고 싶다 하시면은 최소 진입도로는 4m가 아니라 6m가 필요하다. 요거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 규모가 커질수록 진입도로는 더 넓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건물이 높아지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들어오는 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로가 커야 되죠. 인프라가 좁으면은 계속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인허가 조건에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파트도 보면 도로가 넓은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는 최소 4m 이상이 필요하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여기서 보여드렸는데 용도 지역별로 아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아까 여기 네이버 자취복귀 들어가셔갖고 아까 보여드렸죠. 가장 끝에 그 한글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갖고 계신 땅의 용도 지역 보고 그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확인하셔라. 이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배님 아까 땅의 그 건축까지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인허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을 짓는 거는 건축 허가예요. 건물을 짓는 건 건축 허가고요. 땅의 인허가는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땅의 인허가는 건축 허가예요. 아니, 땅의 인허가는 개발행 허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건희 선배님이나 희정 선배님께서 만약에 내 땅에 대해서 내가 따져 보니까 뭔가 주택을 짓든 뭐 커피숍을 짓든 뭔가 해야 되겠어 결정을 하시면은 일단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공사를 짓기 전에는 뭘 해야 된다? 인허가를 먼저 밟아야 되겠죠. 인허가를 밟는 게 근데 그 인허가가 땅의 인허가가 개발행 허가고 건물을 짓기 위한 인허가가 건축 허가인데 이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땅이 먼저 그 땅이 먼저 이렇게 정리가 돼야 건물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개발행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의 건축 허가를 했었는데 요새는 건축 허가로 한 방에 다 건축 허가에 개발행 허가를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인허가를 밟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의제 처리를 해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건축 허가에 개발행 허가를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순서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땅의 인허가를 통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꿀 수 있다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들을 선배님들이 만약에 상속을 받거나 받으셨다. 답전 이메일. 이따 지목 설명드릴 건데 지목상 전답은 전답 과수원은 뭐다? 농지라고 말씀드릴게요. 농지. 그리고 임야는 뭐다? 산지. 임야는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지목상 임야는 산지, 지목상 전답은 농지. 이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셨어요. 사셨고 그걸 갖고 내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여기 전제는 뭐냐면 만약 건희 선배님, 희정 선배님께서 전답 임야 사셨는데
전답이면은 지금 이제 뭐 계획관리 지역이든 자연녹지 지역이든 땅의 용도 지역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자연녹지 땅 아까 보여드렸죠. 자연녹지 지역은 용적률 100%에 건폐율 20%의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했죠. 단독주택을. 그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 시청 앞에 뭐 공무원들한테 인허가 가능하다 확인이 됐으면은 가가지고 그 시청 앞에 뭐 측량 설계 공사나 뭐 건축 사무소 이렇게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가셔가지고 아니면 그 지자체 그 공무원한테 이 동네에서 인허가 제일 잘하는 업체를 소개해달라. 그러면 알려줘요. 그러면 거길 가세요. 그걸 가셔갖고 내가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를 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그쪽 업체에다 비용을 주고 인허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인허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질 변경이 뭐라고 했어요? 땅의 성질을 바꾼다 했잖아요. 땅의 성질을 절토 이렇게 산이 있으면 깎고 웅덩이 있으면 싸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정지를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게 형질 변경을 했죠. 땅의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거죠. 건축물을 져서 건축물 다 건축 공사까지 끝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준공이 끝나면은 이 지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전답 임야가 대지로. 그래서 대지로 바뀌는 지목 변경까지 끝나면은 선배님들이 다 이제 소유권이 넘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개발이 다 끝난 거거든요. 땅에 대한 개발이. 그러면 대지로 전환이 되고 나면은 땅값이 오르겠죠. 만약에 선배님 전답을 평당 2만 원을 샀으면 나중에 끝나지 않은 대지로 하면 3배 정도는 올라요. 평당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땅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팔든가 아니면 인허가만 밟고 팔든가 뭐 이런 거는 방법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근데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땅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도로에는 접해 있어야 돼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땅에 선배님들이 보면은 상하수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뭐예요? 상수는 물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먹는 물, 급수. 하수는 뭐예요? 우리가 쓰는 물, 오수.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개발행위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안 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선배님들이 거기 막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경사도가 기준에 맞느냐. 그래서 만약 임야 같은 데는 산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런 데는 개발이 만약에 뭐 18도, 19도, 뭐 20도 이상이면은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싸게 샀는데 막 가파른 땅을 샀어요. 그런 땅을 사셔도 나중에 개발이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도로와 접해 있느냐,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느냐, 경사도가 기준에 맞느냐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개발 행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토지 관련된 서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선배님들이 지금 갖고 계신 땅에 대해서 지금 해당 토지에 만약에 땅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 땅을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뭐였어요? 토지임계제 서비스, 토지임 사이트 가가지고 용도지역부터 확인하러 하셨죠? 용도지역부터. 그죠? 용도지역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땅에 뭐 정보가 어떤 건지, 그게 지적과 지적도로, 그 다음 지형도, 그 다음에 내 땅 소유, 권리 분석해야 되잖아요.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요걸로 1차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로 1차 분석을. 일단 희정 선배님 아까 말씀하신 층수만 4층 이하고 층별 높이는 상관없냐? 이거는 제가 지금 봤는데 4층까지는 상관없고 층별 높이는 상관없어요. 층별 높이는 나중에 그게 이제 막 그 마지막 주에 배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 몇 미터 이렇게 찍혀 있지 않은 이상 층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창고 같은 경우도 층고 높이 가지고 이렇게 물창고도 4층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 층고는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 층고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용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층고를 결정해버리면 모든 건물이 다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잖아요. 근데 주택이나
창고나 그 층고 높이가 다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층수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건물 지을 때 그 층고에 대한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선배님들 지금 땅이 막 있는데 내 땅을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 하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뭘보다 토지이용 사이트 가셔갖고 용도지역부터 확인하자. 두 번째 뭐다? 지적도를 확인하자. 지형이랑 지형시세 어떻게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대장 등기 보면서 이 땅의 소유권, 이 땅의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시세가 얼마인지 그 네 개를 일단 1차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인장 가기 전에. 아시겠죠? 기억 꼭 하세요, 이거는요. 하나씩 볼게요. 제가 목소리를 이제 좀 크게 할게요. 아마 졸리신 것 같은데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좀 일단 토지임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어떻게 하자? 지금 바뀌었죠? 토지임 사이트 가가지고 열람하면 뭐 나온다? 뭐 나온다고 한번 쳐보세요. 뭐 나온다? 용도적 보자고 했죠. 채팅창을 쳐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 한다? 토지임 사이트 가서 용도 지역을 본다. 토지임 사이트 가서 용도 지역을 본다. 졸리신 분은 채팅창에 같이 쓰세요. 그냥 토지임 사이트 가서 용도 지역을 본다. 아시겠죠? 용도 지역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확인하고 이제 용도 지역 확인했으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다? 이제 우리 사람들도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것처럼 땅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뭐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등본이에요. 그럼 토지대장 일단 떼보면은 지적과 여기 보면 이제 토지대장이면 지적과 지적이 나오는데 지적이 뭐다? 지적은 땅에 대한 주소를 기록한 거예요. 땅지 뭐 그런 기록 적자 같아요. 땅에 대한 주소나 정보를 기록한 게 지적이다. 지적은 지번과 지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대장 떴을 때 주소 나오고 선배님 1-1번지, 2-1번지 그게 지번이에요. 우리 주소가 도로명 주소든 뭐든 그게 1-1번지가 무슨 동 1-1이 지번이다. 그리고 지목은 뭐다? 이 지목이 땅에 대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토지는 토지대장에 나오고 산지 같은 경우는 임야대장이라서 따로 나와요. 임야라고 지금 지목에 임야라고 찍혀 있으면은 무조건 산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대장을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을 보셨으면 이제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바운더리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적을 도면화시킨 게 지적도예요. 지적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만약 건희 선배님이나 희선 선생님께서 만약 이렇게 땅을 갖고 계시다. 지금 어디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유기실 대라고 하여튼 어떻게 뭐 용인시 어디라고 쳐서 유기실 대라고 만약 이 땅이 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도로예요. 여기가 이렇게 도로예요. 도로.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도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땅 같은 경우는 어때요? 626전을 만약에 갖고 계세요. 선배님이. 개발을 하려 했더니 도로가 없어요. 그럼 맹지가 맹지죠, 맹지. 그러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앞에 땅들을 사든지 그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같이 다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적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 지적도가 어디서 보느냐? 아까 선배님 그 토지용 사이트 보셨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 보이시죠? 여기. 요게 지금 지적도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토지용 사이트 가셔갖고 용도적 확인하실 때 밑에 나오는 게 지적도라는 거예요. 지적도. 이게 지번이고 이게 지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적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토지용계 사이트 가시면은 일단 내 땅의 경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내 땅의 경계가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거는 내 땅의 경계를 아는 거예요. 내 땅의 경계를. 내 땅에 얼만큼 돼 있는지. 그게 지적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뭐 땅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형이에요. 지형. 그렇기 때문에 지적 경계와 지형을 같이 합쳐서 봐야 제대로 땅에 대한 모양을 볼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적이 있다고 확인하셨고 그 지목은 뭐다? 그 땅의 속성과 용도에 따라서 28가지로 결정된 땅에 대한 속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28개가 있는데 우리는 다 기억하지 말고 요것만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전답 과수원 농지다. 그냥 계속 떠올리세요. 임야는 산지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전답 과수원은 농지다. 농지. 임야는 산지다. 임야는 산지다. 그 대지는 뭐다? 건축물이 있거나 지수는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지가 뭐다? 건축물을 지은 땅이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들 다 떼보시면 대지로예요. 대지로. 다 대로 돼 있을 거예요. 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창고 용지는 제가 왜 써놨냐면 만약에 선배님들께서 농림적 땅이나 무슨 관리적 땅 중에 개발 행위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막 내가 막 황상혁 작가가 봤는데 뭐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그래도 가장 용이할 수 있는 게 창고예요. 창고. 창고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장 허가도 쉽고 내 땅에서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농림지역 땅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그럼 창고로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그 지목이 창으로 바뀌어요. 창으로. 그러니까 물류 창고를 지으면 창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그때 보면 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창고 용지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써놓은 게 개발이 안 되는 땅에서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용도 중에 창고는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로 개발행위를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파시든지 임대를 하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머리 잘 쓰시는 분들은 내 땅의 활용을 위해서 창고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농림 지역이나 그냥 아까 보존관리 지역 아까 제가 안 되는 땅이라고 했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체크를 해놓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은 되게 많죠. 근데 국어하고 하천을 좀, 그러니까 국어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를 왜 보냐 그러면은 앞에 한번 돌아갈게요. 만약 이 땅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런 땅이 있는데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도로긴 한데 이게 국어는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 국어가 뭐냐면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배수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물 흐르는 길 있잖아요. 국어라는 게 시냇물 같은 거 그런 그런 거를 국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정된 지적에. 근데 이게 국어 같은 경우는 국유지나 공유지가 많아요. 사유지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국공유지가 많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농사 짓다 말고 하다 보니까 막 말라가지고 이 국어 역할을 잘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만약에 보통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국어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뒤에 땅이 이렇게 이렇게 답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도로랑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간에 국어가 있으니까 이 국어를 합쳐가지고 도로랑 붙여갖고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공유지예요. 국공유지. 나라 땅 같은 경우는 나라 땅이다. 아니면 시유지다. 아니면 군 땅이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 건희 선배님이나 희정 선배님께서 국공유지 매입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사유지가 아니면 사유지면은 그 지주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땅을 사겠다, 뭐 이렇게 동의를 받겠다 하는데 국공유지 같은 거는 그 각 지자체 그 회계과 같은데 아니면 가셔갖고 국공유지 매입을 하고 싶다. 내가 이 나라 땅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도를 보고 이 용도가 만약에 지금 내가 매입이 가능하다 하면은 그 절차에 의해서 사시면 돼요. 매수로. 그래가지고 그걸 사셔서 요거를 합치면은 도로랑 붙어 있으니까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국어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셔라 해서 투자 강의 같은 데 많이 가시면
국어 활용법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더 들으셔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목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 요 마지막에 묘지랑 잡생지를 해놓은 거면, 묘지는 제가 왜 놨냐면 선배님들 나중에 공매했을 때 보면 묘지도 되게 지분 투자에 많이 나와요. 묘지가 좀 싸거든요. 묘라고 돼 있어요. 묘. 몇백만 원짜리 있거든요. 근데 묘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딱 보면은 분묘가 있으면은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인데 남의 사람들이 땅을 해놓은 거 옛날에. 그러니까 남의 막. 근데 그 땅의 주인을 모르거나 땅의 주인을 알아도 어쨌든 그 묘를 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묘지를 300만 원을 주고 낙찰을 받았는데 안 들어갔어요. 포기한 이유가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분묘가 5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 지분 안에만 물어봤더니. 근데 그거를 이장하려고 했더니 한 기당 이장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5개를 다 옮기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낙찰은 쉽게 받았는데 그 분묘를 이장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돈도 없는데 사실 저도 뭐 수중에 들고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묘 기지권 뭐 발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책에서 한번 보세요. 분묘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요 지목은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제 강의 다시 또 올려놓고 자료 드리면은 한번 체크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뒤에 다 책에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적은 뭐였어요? 지적은 경계를 확인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지형은 뭐였어요? 이제 지형은 선배님들이 지금 있는 땅의 모양, 실제로 내가 갔더니 땅의 경사나 땅의 모양이 이렇게 확인된 거를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형이에요. 지형인데 옛날에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여기 태백인데 제가 옛날에 그 땅 개발한다고 쫓아갔다가 이제 도로는 있어요. 산길이 이렇게 있죠. 산길이 있고 제가 이제 그 제가 보려고 했던 땅이 요 땅이거든요. 이렇게 요 땅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등고선이 이렇게 가파르면은 굉장히 급한 거예요. 경사가.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땅인 거예요.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되게 가파른 땅.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래서 등고선이 가파르면 되게 급한데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된 거. 요게 전답이에요. 전답. 우리가 말하는 전답. 그리고 나중에 지도 보시면 요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게 분묘예요. 분묘. 요게 묘지. 요렇게 표시된 게 묘지예요. 묘지. 나중에 지금 이게 지형만 보는데 지적하고 지형을 합쳐가지고 선배님들이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에서는 뭘 봐야 되냐? 실제로 도로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로가 있네? 뭐 경사가 얼마인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뭐 고도에 물론 강이 있는지, 뭐 물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셨다 하시면은 지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전문가들이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만 사이트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형으로 되게 제 1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갔더니 이 도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이 땅이었잖아요. 이 땅이었는데 도로가 여기서 끊긴 거예요. 도로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맹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으로 봤을 때 도로가 있어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갔는데 지형도하고 실제로 차이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지형도에 도로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때 봤더니 여기에 분묘가 또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분묘가 표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1차적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현장 조사 갔더니 이게 또 경계도 제대로 안 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선배님들께서 이게 내가 실제로 본 거랑 실제로 갔을 때랑 이게 임장했을 때는 틀리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장 쉽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이 앞에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희정 선배님이나 건희 선배님이나 박정 선배님이나 미경 선배님께서 그래 우리 한번 내 땅을 또 한번 황해 작가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다음을 먼저 켜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카카오맵 들어오시면 선배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도 보시면 그냥 지도는 이렇게 보이실 거고 스카이뷰로 보이시면은 이렇게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보이시죠. 만약에 뭐 건희 선배님이나 희정 선배님이 어떤 땅을 갖고 계시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본 땅이 이건데 평길이 산 그 세종시에 이제 어떤 땅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땅이거든요, 요 땅.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근데 스카이뷰로 딱 보니까 위성 사진 이렇게 보이네.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딱 도로도 있네. 일단 이걸로 지도를 보시면 돼요. 지형. 이게 지형이에요, 지형. 그러면 지적까지 얹혀서 한번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여기 보시면은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누르면 여기 보시면 지적 편집도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선배님 지금 보시는 여기 지적 보이시죠? 지적선 보이시죠? 이렇게 이 지적선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요거 뭐예요? 요게 지번이죠, 지번. 요게 지목이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걸로 캡처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림 파일을 만들어서 캡처를 뜨세요. 이거를 하나를 출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나 잘 모르겠다. 한번 저기 실제로 가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럼 로드뷰 보시죠, 로드뷰.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요새. 근데 보니까 지금 요 뒤로는 사진이 안 돼 있네요.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땅이거든요. 요 뒤에 땅이 이렇게. 어떻게 되지? 그럼 요거를 출력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자? 다시 지적 편집도 끄고 일단 먼저 확인을 하세요. 여기다가 주소를 친 다음에 주소를 치고 요 땅이에요. 요 땅이고 요거를 한 장 뭐 스크랩을 하든 요거를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일단 위성 사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까 요거 지적 편집도 요거 누르셔갖고 지적하고 지형을 합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합쳐가지고 하나 더 뽑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로드뷰까지 해서 실제로 사진이 나온 데까지는 여기네. 요까지 해서 같이 세 장을 뽑으세요. 요 세 장을 뽑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앞에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까지 뽑아가지고 소유하고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다 출력을 하셔갖고 실제로 가는 겁니다. 임장을 가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봤더니 이 사진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이 뒤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뒤로 올라가서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거를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저도 급할 때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회사에서 이제 뭐 GIS나 CAD 프로그램 있어서 그렇게 좀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냥 뽑아서 가져가는데 선배님께서 이거를 뭐 CAD나 이런 것까지 막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요새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인터넷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디 투자 강의 가든 다 이렇게 1차 조사 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계속 일방적으로 떠들기만 하는데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야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누른 게 뭐라고 썼어요?
다음 지도를 활용하고 지도 사이트를 열고 지적 편집도를 눌러서 이걸 출력하자. 이걸 갖고 실제로 임장 가서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체크를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밸류맵 국토교통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서 지금 내 땅이 얼마만큼 그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맵 가셔가지고 그 근데 토지는 사실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아서 선배님들이 내 땅을 딱 찍었는데 만약에 건희 선배님께서 이 땅을 사시고 싶었어요. 이 땅을. 근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처에 땅이 얼마나 팔렸는지 한번 시세를 한번 보시고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아, 내 땅이 어느 정도 팔리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라 마지막에. 그리고 임장 가셨다가 근처 부동산 가셔갖고 부동산에서 아, 내 땅 이거 사러 왔는데 항상 그 부동산 중개업 그 하시는 분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세나 이런 거 했을 때 좀 그런 인맥 샀을 때도 그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계 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들어보신 것들이에요.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님들이 투자하시지 말고 이런 땅은 걸러라. 이런 거 이제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런 땅 제일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고양시에 있는 개발지원구역 등을 제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개발지원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제하려면 나라에서 그 공공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주택이나 공영개발이 아니면 우리 민간에서 개발지원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지원구역을 해제를 해야 아파트나 선별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개발지원구역을 해제를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한번 보니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뭐 골프장, 휴양림, 수목원, 뭐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이런 거 하실 거예요? 뭐 건희 선배는 희정 선배님께서 만약 뭐 땅이 있다 그러면 뭐 서바이브 게임장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 막 강철 부대 애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임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런 분들 와가지고 몇 분하고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발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없어요. 하더라도 다 이렇게 그 낮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자연녹지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개발 지원 구역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사실은 포스코 건설에 포스코에서 R&D 센터 뭐 다른 건물 짓고 싶다고 저희한테 저희 부서에 땅 소개 좀 해달라고 왔었어요. 포스코에서. 근데 제가 개발지원구역 땅을 보여주길래 이 사람이 그분이 개발지원구역 땅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지비는 거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땅은 웬만하면 쳐다도 보지 마셔라.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지원구역은 언제 해야 될지 모른다.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연경 보존지역 땅도 걸러라. 아까 용도지역 중에 가장 그 개발이 어려운 땅, 말 그대로 자연환경 보존해라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연환경 보존해라. 뭐 하실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하라는 그 용도에다가 여기가 어디가 맞냐면 공원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많이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별로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태백산, 속리산, 오대산 이런 국립공원에 지정하는 게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그런 땅 사셔가지고 나중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찍으실 거면 사셔도 돼요. 그러실 거죠? 나는 자연이다 그런 분들 하시면 이 땅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빈집도 많고 이런 데 가셔갖고 싸게 사실 수 있는데 개발을 하는 거는 뭐다? 아니다. 내가 가서 살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자?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라 해서 김포의 장기동이거든요. 뭐 지금 김포시 사시는 분 계시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김포 한강신도시예요. 한강신도시 끝에 한강신도시 맞은편. 맞은편인데 선배님들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땅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뭐였어요? 지을 수 있는 땅이네? 괜찮은 땅이잖아요. 개발이 된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 몇 년 동안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그래요. 군사보호구역. 김포도 아직
군사보호구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 땅이 그 김포 육군 17사단이 관리하는 지역이래요. 육군들이 작전을 막 뛰고 뭔가 전쟁이 나면은 뭐 포를 숨겨야 되고 뭐 탱크가 막 박아야 되고 이런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보호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이 허가를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아파트를 못 짓게 의견을 줘버리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배님들께서 이 토지용객 사이트 아까 토지임 사이트 가셔갖고 군사보호구역 찍혀 있다고 하면은 걸러라 그냥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해제를 많이 해주는데 군사보호구역 찍혀있는 땅이라고 나중에 낙찰을 받았다 아니면 뭐 샀다 그럼 개발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 이렇게 가다 보시면은 놀러 가다 보시면은 이런 그 이렇게 된 지금 땅이 있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철탑 이런 철탑 이 철탑 많이 보셨죠? 이 철탑이 지금 보시면 거꾸로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그렸던 여기에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여기가 이게 철탑이거든요. 이게 이 철탑 아래 이 네모나게 된 땅 보이시죠? 이게 선화지예요. 선화지. 철탑 밑에 있는 땅. 그러면 상식적으로 선배님 그 철탑 있는 밑에 땅 사고 싶으세요? 이 밑에 이거 사고 싶으세요? 요거? 요런 게 공매로 경매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감전 당하겠죠. 올라가실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요런 땅들은 공매로 나오더라도 세금이 체납된 게 한전에서 세금을 미처 못 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개발을 하더라도 한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 위에 철탑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하더라도 철탑이 있기 때문에 밑에 내가 이 땅을 개발하려 해도 한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이런 땅들은 무서워서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냥 진짜 뭐 내가 막 나무를 잘 타서 뭐 한다 해도 이런 올라가서 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이런 땅들은 걸러라. 하나진. 그리고 이 비오톱이라고 나오는데 이 비오톱 1등급 비오톱이라고 되는 게 뭐냐면 이 생식지예요. 생식지. 도시 생태계를 보는 건데 비오톱 1등이라고 찍혀 있는 땅들은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하고 강원도 원주나 이런 데는 있는데 서울에 만약 땅들이 선배님, 권희 선배님, 희영 선배님께서 어떤 땅을 샀는데 어떤 땅을 보셨는데 서울 땅이 뭐 비오톱 1등급이라 딱 찍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건물 아예 못 져요. 그래서 이런 데가 어디냐면은 이런 공원 땅들 있죠. 이렇게 녹색이 요런 땅들 보이시죠? 요런 게 지금 서울에서 봤을 때 건물에 안 들어가 있는 뭐 산이나 그런 공원들 이렇게 그러니까 산에 많아요. 산에.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야 되잖아요. 생물 서식지 거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오톱이라는. 그래서 비오톱 1등급 땅도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양평이나 팔당 같은 데 가면 되게 막 좋죠. 이렇게 자전거 많이 타시고 이렇게 보면 뭐 골프장 같은 데 막 타시고 보면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찍혀 있는 데가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다? 우리 먹는 물을 나오는 그 상류층 거기를 보존하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오염시키기도 안 되고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건물을 짓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천구역이라고 되는 데가 있어요. 하천구역. 하천구역이나 하천구역에 이렇게 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희정 선배님이나 건희 선배님이나 뭐 미정 선배님께서 이 땅을 갖고 계신데 내가 땅을 개발했더니 보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이 하천구역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럼 요 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다고 샀는데 하천 옆에 있다고 어떤 뷰도 좋고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만약 이 뒤에 땅을 만약에 희정 선배님께서 사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하천구역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하천이거든요. 그럼 하천 앞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뭐. 근데 하천 앞에 좋고 건물을 짓기는 되게 애매한. 그래서 하천구역에 들어가면 건물을 못 져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때요? 그냥 캠핑 가서 차박에 하거나 뭐 이렇게 야영할 때 그런 때만 좋지.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뭐 건물을 져가지고 물론 지을 수는 있어요. 이 하천구 밖에다가 안 걸린 쪽에다 이렇게 져가지고 뭐 하천뷰를 보거나 뭐 혼자 이렇게 힐링한다거나 이러면 좋겠죠. 근데
하천선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어떠세요? 내 땅을 온전하게 다 못 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사셨는데 요 반이 다 하천구역에 속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런 건 안 사는 게 낫겠죠. 차라리 이쪽 뒤에 편이 안 걸린 쪽에 온전한 100%를 다 갖고 이걸 다 쓰는 게 낫지. 하천구역에 선만 봤을 때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반은 못 쓰는데 요 반 가지고 개발한다는 게 조금 선명히 봐도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걸러라. 하천구역성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냐면 아까 토지이움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얘기했던 그 비오토 땅.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아 제가 요거는 제가 아까 그 비오토바하고 헷갈렸는데 지금 선배님들 작년에 보면은 근린공원하고 공원으로 이게 도시계 시설로 결정돼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집행되지 않아가지고 막 문제가 됐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이라고 있던 공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시정 선배님이 어떤 공원 땅을 하나 이렇게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좀 그 오랫동안 이제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었던 땅들은 더 행위제한이 세져가지고 그런 땅들은 좀 오히려 좀 더 사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땅들은 보셨을 때는 사지 마셔라. 그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근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가 비오토입이 많거든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비오토 1등급하고 좀 같이 연동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이 비오토 1등급 토지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그 땅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앞에 거랑 좀 헷갈렸는데 같이 연동이 되는 그 생물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농지는 제가 다음 주에 산지랑 같이 말씀드릴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저기 만약에 하청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아까 보는 거는 어떻게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 토지용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 더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토지용 기준 정보 서비스 자체가 이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토지용 사이트로 합쳐졌거든요. 토지용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아까 봤던 땅이 만약에 아까 봤던 땅이 여기 평길이 이 땅을 한번 볼게요. 평길이 산 49-12번지 한번 보면은 여기서 평길이 산 49-12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건희 선배님이 만약 세종시 이 땅을 갖고 계시다. 좀 오늘 인터넷이 많이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면은 보전관리 지역 나오죠. 용도 지역 먼저 보는 사이트가 이거로 말씀드렸잖아요. 보전관리 지역이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크게 나오시면은 지금 건희 선배님하고 우리 희정 선배님, 미경 선배님 보시는 이 선이 요 선이 지금 요 선이 아까 뭐였어요? 요 선이 지금 지적선이에요. 지적선. 요게 지적선이죠. 요게 요 산 앞에 요게 지번, 요게 이미 지목이에요. 그 지적을 도면화시킨 지적도예요. 지적도 이게. 그죠? 여기서 토지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게 좋아진 게 이렇게만 클릭하면은 여기만 딱 클릭하면은 요 옆에가 계획관리 지역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산 49-12임이 뭘까? 딱 누르니까 보전관리 지역 뜨죠. 이렇게. 색깔을 갖고 이렇게 범례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땅의 용도지역 확인했고, 아까 이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어디서 보자? 도시계획 조례 사이트 가가지고, 여기 자치복귀 사이트 가가지고, 여기서 아까 세종시였잖아요, 지금요. 세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종시 딱 클릭하셔갖고, 세종, 자치시 해가지고, 도시계획 조례 치면은, 아까 지금 건희 선배님 보셨던 요 땅에 대해서 지금 보존 관리 지역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쭉 아까 똑같이 사이트 도시계획 조례 사이트 들어가서 쭉 내려다 보니까 보존 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표 17에 나와 있대요. 별표 17에. 그래서 별표 17을 한번 찾아볼게요. 쭉 찾아서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운을 받았어요.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건희 선배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근생시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아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용적률 보전관리에서 80% 그리고 건폐율은 20% 4층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카카오맵 여기서 스크린 해가지고 이제 토지대장, 뭐 소유권 이런 거 확인하셔간 다음에 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을 가서 실제로 내가 이게 개발이 가능한지 그 시청 앞에 있는 뭐 설계사무소에도 한번 협의를 하고 부동산에 가서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뭘 할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투자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책을 보면서 더 이렇게 좀 한번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한번 오늘 또 뭐 어떻게 들으셨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신지 한번 되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희 선배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고 오늘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길게 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수업 조금 늦게 참여했는데